공산주의는 이미 망한 것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공산당이라니 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곁에 늘 존재해왔으며 자본주의 체제 붕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이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깃발이 휘날리는 장면입니다. 유튜브 채널 캡틴TV에서 직접 시위대에 방문해서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약 3년 전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신코민텔은 국제공산당 대회에 민주당이 참여해서 인터뷰한 자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산당, 생각보다 정말 가까이 있죠? 그저 나쁜 것이라고 덮어두기보다 공산주의 이론이 무엇인지, 그 이론은 왜 틀릴 수밖에 없는지 모두가 공부하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과거의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마르크스의 이론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병헌 박사의 저서 한국의 좌파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노동으로 인해 생산되는 재화 또는 가치를 두고 착취와 피착취 관계로서 사회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왕이 백성을 착취했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켜서 노동자 계급이 지배 계급이 되어 공평한 분배가 가능해지는 사회주의가 시작되고 마침내는 착취도 피착취도 없고 계급도 국가의 개념도 사라진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관적으로 바라본 것은 자본주의의 초기 모습만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공장법이 수차례 개정되어 노동자의 권리가 커지고 경제적 지위도 향상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마르크스의 예측과 달리 산업 발달과 함께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올라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늘었으며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정계에서의 입지도 커졌습니다. 마르크스가 잘못된 예측을 내놓은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그의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유물사관 이론을 잠시 들여다보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에 노동자의 필요노동 시간이 6시간일 때 하루에 9시간을 일할 경우 3시간은 착취를 위한 노동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노동자는 6시간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3시간의 노동에 대한 임금은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부분이라고 본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시작하여 자본가는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노동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받으며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큰 줄기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임금을 받고 해보신 분이라면 여기에 많은 개념들이 빠져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노동의 효과를 단순히 근로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능률이 오를 때는 1시간 일할 때도 10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반대의 경우에는 10시간을 일해도 5의 성과도 얻기 어렵죠. 또 재화의 생산에는 노동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재료, 에너지, 유통 등 다양한 부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최저임금, 즉 최저생활비에 대한 산술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일해서 얼마를 벌어야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연구 자료가 없었던 것이죠. 자본가의 입장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자본가가 사업 성공을 위해 떠안게 되는 리스크, 즉 자본가 역시 다른 자본가와 시장 석권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자본가와 노동자를 포함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은 그가 실제로 노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정규직으로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가끔씩 신문, 잡지의 원고를 투고해서 받은 원고료가 수입의 전부였으며 일생 대부분은 부유했던 엥겔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동자의 생활을 겪어본 적이 없으면서 노동자의 실태에 대한 엥겔스 등의 보고서를 읽고 공상에 근거하여 이론을 전개해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마르크스의 입장에서는 매우 진보된 사회에서 현실성은 크게 결여되는 문제가 보이죠.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고 자본가라고 해서 다 같은 자본가가 아닌데도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선한 존재이고 자본가는 일방적으로 착취만 하는 악한 존재라는 잘못된 전제가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진 공산주의 사회라는 대책 없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때의 산업은 어떻게 발전하고 생산구조는 어떻게 형성되며 공공의 선은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논리성 결여는 파리 코민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좌파 85페이지에서 해당 부분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때 나타난 코민 조직이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부르주아의 사이비 민주제도가 그들의 실질적인 독재를 삼권 분립이라는 속임수로 호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착상이라고 지켜 올렸다. 즉, 부르주아 사회를 넘어뜨린 다음에 무산계급은 부르주아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인수하여 독재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조직, 즉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권한을 하나로 통합한 통치 조직을 새로 짜야 한다는 교훈을 코민은 가르쳐준다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는 파리 코민이 앞으로 있을 무산계급 독재가 가질 통치기구의 전형을 제시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요약을 하면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부는 하나의 통치 조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일당 독재 체제, 익숙하시죠? 일당 독재 체제가 갖춰졌을 때 수많은 노동자 개개인의 의사가 어떻게 상부로 전달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현실적 방안이 없습니다. 또한 독재자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고 주장을 하면서 독재를 할 때 정말 그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것을 막을 대책도 없습니다. 즉, 마르크스는 기존의 사회를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구분하여 바라보면서 이 병폐를 고치기 위한 새로운 사회 제도를 제안 혹은 예측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공고한 착취 구조를 만드는 데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은 오직 하나뿐이고 노동자 계급이 지배층이 되었을 때는 이 입장을 온전히 대변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가 국가도 제도도 없는 공산주의라는 비현실적이고 파괴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10월 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레닌이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자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 사상도 확산되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이후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섬책방지기 서윤이었습니다.